안녕하십니까, 정재민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브라질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유토피아가 이상향으로서의 낙원이라고 한다면 디스토피아는 이상향을 잃어버린 신락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브라질의 역사적 기원이 담겨있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을 알아보고 현재 브라질의 현실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라고 하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 전경인데요. 왼쪽은 꼬르코바두 거대 예수상이 보이고요. 가운데 요트들이 많이 널려있는 과나바라만입니다. 이 과나바라만을 끼고 오른쪽에 007 문레이커로도 유명한 빵지 아수카루 산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리우데자네이루를 사진으로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시각이자 외국인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진 브라질을 대표하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낙원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보시는 사진은 브라질 말로 파벨라라고 하는데요. 바로 빈민촌의 모습입니다. 파벨라는 파보라는 벌집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에서도 가파른 언덕에 벌집처럼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죠.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없는 집들도 군데군데 적지 않이 보입니다. 앞 사진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인데요. 놀랍게도 두 사진의 배경은 같은 곳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산 쪽에서 해변 방향으로 바라본 시선인데 반해서 이 사진은 해변 쪽에서 언덕, 산 쪽으로 바라본 시선입니다. 같은 도시를 찍은 풍경인데 두 사진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낍니다. 자, 우리 강의 말미에 이 두 사진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처음부터 브라질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을 발견하기 이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발견하기 이전에 브라질에는 이미 인지우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야자수의 땅이라는 뜻으로 핀도라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이라는 명칭은 핀도라마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브라질이라는 말만 불리죠. 그러면 원래 그 브라질이라는 명칭 핀도라마는 왜 사라졌을까요? 결국 이 얘기는 브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브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자,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 제독이 이끄는 포르투갈 함대가 1500년 브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동마누엘 왕이 보낸 왕실석이 페로 바스 지카미냐가 왕에게 올린 상서에서 발견한 날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우리들은 육지를 보았습니다. 처음 눈에 띈 것은 아주 높고 둥그스레한 큰 산봉우리였습니다. 산봉우리 남쪽으로 좀 낮은 다른 산들도 보였고 그 아래에는 나무들이 울창하였습니다. 함대장은 이 산을 빠스쿠알산, 당시 부활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부활절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명하였고 이 육지에는 베라크루스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사옵니다. 라고 상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라크루스라는 말의 뜻은 진리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포르투갈은 당시 독실한 캐톨릭 국가답게 해양 발견의 큰 목적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영토 확장을 통한 부의 창출이었고 다른 하나는 캐톨릭 신앙의 전파였습니다. 이름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대륙에 대한 상세한 첫 보고를 마친 까미냐는 같은 상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하의 손에 입을 맞추나이다. 금일 1500년 5월 1일 금요일 전하의 베라크루스 섬 포르투세구르에서. 여기 주목할 것은 베라크루스의 섬입니다. 같은 상서의 앞에서는 베라크루스의 땅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앞에서 땅이 뒤에 와서는 섬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육지를 발견한 날 4월 21일 날 정찰대를 보내서 살펴본 결과 10일 동안 이렇게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큰 육지가 아니고 섬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돼서 섬이라고 나중에 정정한 셈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죠. 남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면적이 큰 나라인데요. 그런 브라질을 들고 섬이라니까 말입니다. 자, 원래 파우브라질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그래서 나무라는 뜻의 파우에다가 불꽃이라는 의미의 브라자. 그래서 그 불꽃같이 붉은 나무.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을 발견하고 돈 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찾은 것이 금이나 은이죠. 그런데 발견 초기에는 찾으려는 금과 은은 보이지 않고 단단한 나무들이 브라질 해안 쪽을 중심으로 울창하게 자라 있는데 이 나무를 베어보니까 나무 속이 불꽃처럼 붉은색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파우브라질이고요. 여기에서 브라질이라는 나라 이름이 유래했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파우브라질 나무에서 채취한 붉은 염료에 천을 물들이고 있는 그 작업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고요. 오른쪽은 옛 염색법을 재현한 사진입니다. 자, 브라질 발견 초기에 그려진 이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브라질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그래서 파우브라질 나무들이 쭉 보이고 그 사이에 원주민들이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려한 깃털 옷과 그 다음에 관까지 쓴 이 족장들이 원주민들, 헐벗고 있는 원주민들이 작업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벌목한 파우브라질 나무들을 유럽으로 부지런히 지금 옮기고 있는 여러 범선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브라질 쪽으로 보시면은 군데군데 붉은 앵무새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숭이도 보이고 표범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안쪽에 내륙 쪽으로 보면은 입에서 불을 내뿜고 있는 날개가 달린 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 브라질 내륙은 상상으로만 표현되는 미지의 상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마누엘 왕이 파견한 두 차례 원정대에 참여한 유명한 탐험가 중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신대륙, 특히 브라질을 탐험하고 기록한 신세계라는 문두스 노브스라는 책을 1503년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유럽 각국 언어로 번역돼서 22판까지 기록하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독일인 지도 제작자 발트세 밀러는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전하는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1507년에 새로 만든 세계 지도에 신대륙을 포함시키면서 이 탐험가의 공로를 기념하여서 신대륙을 아메리카로 명명합니다. 1498년
아메리카를 대륙을 처음 발견한 유럽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콜럼버스인데요. 정작 대륙의 이름은 콜럼버스 이름을 따지 않고 다른 항해가에게 그러니까 아메리코 베스푸치에게 그 이름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초대박 베스트셀러 신세계를 쓴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당시에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웬만한 권력가나 지식인은 모두 이 책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영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사상가였던 토마스 모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메리코 베스푸치의 신세계에서 영감을 얻어서 토마스 모가 자신의 사상을 구현한 저서 유토피아에 나오는 사파를 보고 계십니다. 이 토마스 모가 상상하는 이상향은 바로 이 섬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배가 주위를 돌고 있고요. 그죠? 저 멀리 육지가 보이고 토마스 모가 상상하는 유토피아가 이렇게 하나의 섬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앞서 했듯이 브라질을 처음 발견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을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고 착각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상향 이미지로서의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인들은 당시에 지상 낙원을 대부분 섬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이상국과 아틀란티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아틀란티스의 위치를 대서양의 어떤 섬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곡으로 유명한 단테 역시 그 책에서 천국을 남반구에 위치한 어떤 섬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브라질 섬은 유럽인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브라질이 발견되기 훨씬 이전부터 말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중세 이전부터 브라질 등등, 하이브라질 등등 해서 수많은 유사 명칭의 섬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상상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켈트족 사이에서는 아일랜드의 명칭의 기원이 된 아이어 여신의 아들 브레이절 왕이 행복과 낙원의 땅인 이 섬에 거주했다는 전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14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제작된 수많은 지도에 브라질 섬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브라질이라고 선명하게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브라질 섬을 지도에서 표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지도는 근대 지도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에이브라함 오르텔리우스가 1575년 제작한 지도인데요. 아일랜드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브라질의 섬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한 지도가 왼쪽에 보시는 지도입니다. 자, 그리고 1595년 제작된 메르카토르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서도 브라질 섬이 선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위치는 이전 지도하고 비슷한 곳이죠. 아일랜드 서쪽에. 이 외에도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제작된 수많은 지도에서 브라질 섬이 실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존재를 확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럽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섬이 브라질 섬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영원한 행복을 주는 이상향의 섬, 브라질에 대한 환상은 영미 시인들에게도 시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였습니다. 여기 시 소절을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겔 웨이라는 하이 브라질이라는 제목의 겔 웨이라는 시인이 쓴 그것도 1872년에 쓴 작품의 한 부분을 보시면 그리고 난 알았노라 그 고요하고 순수한 빛이 하이 브라질 해변으로부터 반짝이고 있음을 끝까지 인내하는 이들이 영원히 안주하게 될 그곳. 이처럼 유럽인들이 미지의 세계를
부단히 찾아 나선 것은 어찌 보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지상낙원, 즉 유토피아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브라질을 발견한 지 무려 400여 년 뒤에 발표된 시에도 이처럼 브라질이 등장하는 걸 보면 유럽인들에게 이상향으로서의 브라질 섬이 얼마나 오랫동안 동경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처음 대면한 신세계 브라질의 모습은 짙푸른 원시름 속에 맛 좋은 과일이 넘쳐나며 인간과 동물이 자연 상태 그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서 속 에덴 동산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왕실석이 까미냐 또한 브라질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다음과 같이 동마누엘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온화한 날씨이고 물은 무한정으로 넘쳐나옵니다. 물만 잘 이용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런 근거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브라질이라는 명칭이 파우브라질 나무에서 온 게 아니라 유럽인들의 전설과 상상 속에 존재했던 이상향의 섬, 바로 브라질 섬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브라질 발견 초기에 쓰여진 정보문학을 살펴보면 이 주장의 근거를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아메리코 베스푸치는 브라질 원주민들이 장수한다고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게 된 원주민들이 4대에 걸친 자손을 거느리고 있고 대략 132세 정도라고 나이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인 장 들레리도 많은 브라질 원주민들이 100살에서 120살까지 산다고 전하고 있고요. 뚜피남바 부족들 남자들은 튼튼하고 건장한 체격에다 유럽인들이 걸리는 병을 거의 앓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유토피아 브라질을 수세기에 걸쳐 대를 이어 꿈꿔왔던 유럽인들은 이런 글을 읽고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상향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유토피아 브라질이 수평선 저 너머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16세기 브라질 정보문학이 유토피아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디스토피아적인 묘사로 브라질을 보고하는 내용도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페루 마갈량스 간다브라는 사람이 쓴 우리가 통상 브라질이라고 부르는 산타크루스 지방의 역사라는 책에서 어떤 어휘들은 암컷들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어휘들은 수컷들만 사용한다. 이들의 언어에는 세 개의 알파벳 FLR, 포로는 FLE인데요. 이것이 부재하는데 이는 놀랄만한 일로 그렇기에 신앙, 법, 왕이 없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울이나 측량도 없이 아주 무질서하게 살고 있다. 이런 토를 답니다. 여기 보시면 브라질 원주민 언어를 분석한다는 아주 현학적인 태도로 암컷들이 쓰는 말 또는 수컷들만 쓰는 말이라며 원주민들을 짐승 취급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인, 즉 백인의 우월주의와 자만심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에서 보면 흥미로운 게 당시 공식 명칭이 산타크루스 지방이 아니고 또는 산타크루스 땅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 브라질이라고 부르는 이라고 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이미 실제로 브라질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딱 보기에도 사람들이 신체 부위를 모닥불로 지금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당시에 유럽인이 본 브라질 원주민들의 식인 식관습을 표현한 사파라고 보여집니다. 독일인 용병으로 브라질에 온 한스타덴이 뚜피낭바 부족에게 붙잡혀서 9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 탈출에 성공한 뒤에
유럽으로 돌아가서 두 번의 브라질 여행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까 얘기한 아메리코 베스푸치의 신세계 이후에 신대륙에 대한 그런 보고 문학으로서 가장 큰 인기를 얻는 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그린 사파와 함께 모험담을 적고 있는데요. 원주민들의 식인 장면을 묘사하는 이 사파는 당시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원주민 부족 중 이런 식관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허기나 채우고 원기를 보충하는 일반적인 음식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사회인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적대시하는 부족의 우두머리를 생포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대우해 주다가 미리 정한 날에 성스러운 의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죽인 뒤에 모든 부족원들이 부위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는 적의 육신을 섭취함으로써 용맹한 적의 영혼을 자신들에게 체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관습은 한참 뒤에 브라질 문학의 모더니즘 시기에 와서 문화적 식인주의 선언으로 차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식인주의는 유럽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브라질 것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새로운 브라질 문화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유토피아 브라질을 발견했다는 고조된 감정이 과장된 표현으로 이어지거나 식관습 같은 미개하고 원초적인 디스토피아 브라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월한 문명인인 유럽인들이 신대륙 원주민들을 지배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논리로서 포르투갈의 브라질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브라질과 디스토피아 브라질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설은 유럽 열강들로 하여금 해외 영토 확장을 위한 경쟁을 부추기게 되었고 신대륙에 대한 포르투갈의 식민과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첫 머리에 제시했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떠올릴 시간입니다. 브라질의 주인은 원래 누구였죠? 인지오라고 부르는 브라질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을 더 이상 핀도라마, 야자수의 땅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의 식민지가 되고 정복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 브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웁니다. 이름은 곧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인지 디스토피아로 만들 것인지는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오롯이 브라질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나라 잃은 비극의 역사를 지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입니다. 독도라는 이름을 지킬지 아니면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과 논리에 넘어갈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듯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